이제 2차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2차시 수업은 세 번째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해서 인간행동과 발달이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게 될 파트고요.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생태체계 이론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생태학적 이론 또는 생태체계 이론 뭐 두 개 다 활용해서 쓰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미시체계.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봐주세요. 미시체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이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가족이라든지 친구, 학교, 교사, 이웃 같은 이러한 작은 체계 간의 이런 교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간체계예요. 중간체계라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였던 미시체계와 미시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웃과 가족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가족과 학교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미시랑 미시가 함께 합해지는 체계를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은 이제 외적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적체계는 개인과 미시체계를 둘러싼 좀 더 큰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외적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보다 더 큰 범위는 거시체계예요.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단순한 국가, 기관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정치, 문화, 경제, 종교, 가치 바운더리 자체가 추상적인 범위로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시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시체계나 거시체계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종단 연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 시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전 생애를 시간대 흐름별로 봐서 사회 환경으로 시대적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시간체계로 쭉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우리가 시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체계 같은 경우는 종단 연구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미시체계나 거시체계들을 분석하는 것은 횡단 연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자신을 둘러싼 사회체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꼭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폐행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사회 환경을 만나면 우리가 폐행하는지 또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몇 가지 정도를 나눠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뤄야 되는, 사회복지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가족은 전통적인 정의예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자 이익관계를 초월하는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학이나 이런 다른 분야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가족학이라든지 뭐 가족생활교육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는 전통적인 기능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식의 기능, 가족 내에서만 생산, 재생산이죠. 출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의 기능도 가족 내에 있고, 그리고 또 사회와의 기능이라든지 애정의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전통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의 가족은 더 이상 사실은 혈연 집단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보이는 형태들이 이제 공동거주 형태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남녀들이 동성의 남성 또는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과연 가족이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성 결혼 같은 경우 이것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가족의 전통적인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전통적인 기능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가족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인지, 심리, 정서, 사회적 발달 기반을 제공한다는 거죠. 가족에서만 사실은 출산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내는 곳이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의 인지, 심리, 정서, 사회적 발달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부모학이나 부모교육, 가족학 이런 데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가족의 양육 방식이 강압주의적이었느냐, 민주주의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격 형성이 좀 달라지게 되죠.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민주적으로 양육한 경우에는 비교적 사회적 책임감이라든가 자율성, 적응도들이 높다.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가족 구성원 간 경계선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할까요? 모호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가족은 친밀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의 경우는 경계선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마마보이 같은 거잖아요. 엄마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엄마랑 너무 친해서 비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자율성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 또는 이혼과 재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학대, 폭력,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전에만 해도 이제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그냥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내의 일이 아니고 폭력은 그냥 폭력이고 학대는 학대일 뿐이에요. 이것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면 가족이 해결해야 되고 가족 밖에서 일어난 일은 국가나 공권은 대표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식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가족 측의 엮이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족의 엮이는이 죄송합니다. 너무 못생겼죠? 인간 행동의 부적응과 부적응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에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두 번째, 집단과 인간 행동을 보실 텐데요. 이제 가족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집단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조직의 한 형태라고 하죠. 집단이라는 건 사실 가족도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개인이 집단의 한 부분에 있는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정체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면에 집단에 속해 있긴 하지만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에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바로 우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최근 많이 보고 있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을 보는데요. 청소년 경우 특히 자아정체감이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정체감의 혼란 시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바로 청소년기가 이 시기인데요. 특히나 또래 집단의 인정에 의해서 자기 존중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민한 시기에 또래 집단에는 소외되게 될 때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라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완전 반대로 위축되고 자기 자존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이러한 집단 형태에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최근에는 직장 내에도 이러한 따돌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개입하기 위한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심리검사, 우리 학교에도 지금 보시면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시게 되면 한번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에 가셔서 심리검사도 받아보시고 성격검사도 받아보시고, 꼭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집단 넘어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조금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서구문화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지역사회 개념이 이제 서양쪽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복지관, 노인정이라든지 동북방, 지역안전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하는 조직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슈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이럴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적응 행동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 공존을 추구하지 않고 경쟁하거나 서로 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또 개인이 비인간화, 그리고 소외 현상의 결과 사회적인 일타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작은 이시 단위인 가족이 역할을 담당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바로 이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주로 저소득층 지역 또는 이제 전라가정 지역 이런 밀집 지역에 사실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간식을 먹어야 하고 또 시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른의 보호에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세요. 그런데 대신 봐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불과 15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일 나가시면서 아이들 위험하니까 바깥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아이들이 이제 불나는 경우에 사망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사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아동센터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담당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도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상담 선생님이 와서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합해서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엑스포멘으로 짚어볼게요. 인간행동은 생물학적 원인, 그렇죠? 네 가지 원인, 개인의 심리적인 원인, 사회구조적인 원인, 문화적 원인에 따라 다양한 행동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서비스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인간행동의 원인이 되는 이 네 가지 것들, 그리고 정상행동에서 벗어난 이성행동을 사정하다. 사정이라는 건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심리검사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계획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원에서 돌보고 그 다음에 성인기 나이가 되면 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제 사회로 내보내죠. 그렇게 하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인기에 필요한 내용이 있고, 성인 전기, 성인 후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장년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노년기.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면 집에 남아서 아기도 없고, 그리고 집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남은 여자들 중에 누군가는 연세같이 노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 생애 주기에 나눠서 각 생애 주기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태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만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목욕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분유를 먹일 것인가, 이런 것들 교육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학대 유형이라든지 개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요. 긍정적인 양육 방법,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돌보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사회복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소외 경험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발달적 특징이나 개입 방안을 적용하고 상담자원 연계해주는 아동 복지관에 가면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한 개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문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려움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가출, 성매매, 학교 부적응 문제, 범죄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표고요. 그 다음은 청년기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부모 역할 준비. 최근에는 이제 부모, 예비 부모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의 아동기,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연계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급속한 역할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서비스, 은퇴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를 보시면요.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최대한 사실 보호하고 그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가족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조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뭐 이러한 다양한 상담 집단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재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조, 능력 그리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할인데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넓은 형태의 환경 체계로서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한 자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자원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생각해볼 문제는 교재 뒤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1장의 내용을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